휴머노이드 로봇이 손을 들어 올릴 때마다 일본의 통장으로 돈이 빠져나간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로봇 관절 하나가 움직일 때마다, 손가락 하나가 까딱일 때마다 일본 기업의 계좌에 로열티가 차곡차곡 쌓여왔습니다. 195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 발명된 이 기술을 일본 기업들이 가져가려 공학적 노하우를 블랙박스로 봉인해버렸거든요. 그렇게 반세이 일본이 글로벌 시장의 80% 이상을 거머쥐며 절대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하고 자동사로 글로벌 시장을 휩쓰는 동안에도 이 부품 하나만은 일본의 허락 없이는 단 한 개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한국 어느 기업이 어떻게 이 철옹성을 무너뜨린 걸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성공담이 아닙니다. 일본이 50년간 휘두르던 절대 권력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무너진 자리에 왜 4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몰려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작은 부품 하나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도대체 이 부품이 뭐길래 50년이나 일본이 독점할 수 있었는지. 둘째, 한국 기업이 어떻게 이 철성을 뚫었는지. 셋째, 왜 매출은 줄었는데 시가총액은 65%나 폭등했는지. 마지막으로 이 기술 독립이 우리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미래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를 만든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 로봇의 가격을 100만 원이라고 친다면 그중 30만 원에서 40만 원이 단 하나의 부품값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하모닉 감속기예요. 신모노이드 로봇 제작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부품. 이름하여 로봇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그 물건이죠. 그런데 이 심장을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사실상 일본 기업들 손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장 점유율 80% 이상. 한국 로봇 회사가 아무리 멋진 휴머노이드를 설계해도 결국 관절 하나하나에는 일본산 부품을 사다 박아야 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마치 심장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심장을 만드는 곳이 일본 한 나라뿐인 거예요. 일본이 가격을 부르면 부르는 대로 줘야 하고 일본이 안 판다고 하면 그날로 수술실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 이게 지난 반세기 동안 글로벌 로봇 산업이 처해 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허락 없이는 로봇 관절 하나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이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이 50년 묵은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계 최대 가정 박람회인 CES 2026이 여대 열린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한국에서 추격한 휴머노이드 맥스 얼라이언스 공동관 앞에는 전 세계 바이어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곳에서 A로봇이라는 회사가 만든 앨리스사라는 로봇이 공장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을 정확히 집어올려 선반에 올렸어요. 그러면 옆에 있던 블루로빈의 P73 로봇이 무려 32개의 관절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그 물건을 시각으로 인식한 뒤 공정으로 넘기는 협업 시연을 펼쳤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로봇들의 관절 안에는 더 이상 일본 부품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한 휴머노이드 맥스 얼라이언스. 거기에는 무려 1,300개가 넘는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이 만든 로봇의 핵심 부품은 한국산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회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SBB테크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반도체도 일본을 추월했고 디스플레이도 일본을 따돌렸지만 이 하모닉 감속기만큼은 절대 못 넘는다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던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한 강소기업이, 그것도 직원 수가 대기업의 100분위도 안 되는 회사가 이 절대 권력의 심장부에 칼을 꽂아버린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자본시장은 왜 이 한 번의 사건에 4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베팅하기 시작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감속기가 도대체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감속기라는 이름 그대로
빠른 회전을 느린 회전으로 바꿔주는 장치예요. 그런데 단순히 느리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회전 속도를 줄이는 만큼 힘을 폭발적으로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터가 작아도 무거운 걸 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핵심 부품이 되는 거죠. 문제는 정밀도입니다. 사람이 손가락으로 작은 단추를 잡을 때 얼마나 섬세하게 움직여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로봇이 그런 동작을 하려면 관절이 정말 미세하게, 그것도 떨림 없이 부드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어는 이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라서 미세한 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백넷이라고 부릅니다. 톱니가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일부러 약간의 여유 공간을 두는 건데 이 틈 때문에 정밀한 움직임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하모닉 감속기의 천재성이 등장합니다. 이 부품은 기어 사이에 틈을 두는 게 아니라 아예 금속 자체를 휘었다 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얇은 콘 모양의 유연한 금속 기어가 있는데 그 안에 타원형의 부품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동그란 컵이 타원처럼 휘어지면서 바깥쪽 단단한 톱니와 양쪽 끝부분만 맞물리게 됩니다. 타원이 회전하면 맞물리는 지정도 따라서 돌아가고 안쪽의 톱니 수가 바깥쪽 톱니 수보다 단 2개 적기 때문에 입력이 한 바퀴 돌 때 출력축은 톱니 2개만큼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단일 단계에서 100대 1 이상의 어마어마한 감속비가 나오는 비결입니다. 모터가 100바퀴를 돌아야 출력이 겨우 한 바퀴 도는 정밀 제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얇은 금속, 정식 명칭으로는 플렉스 플라인이라고 부르는 이 부품이 수억 번을 휘었다, 펴졌다, 반복해도 끄덕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정밀은 1라분 미만. 그러니까 이내에 오차만 허용됩니다. 1도가 얼마나 작은 각도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계의 초침이 1초 움직이는 각도가 6도예요. 그런데 하모닉 감속기는 그 6도를 다시 360번 잘게 쪼갠 한 조각, 딱 그 정도의 흔들림만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억 번을 반복하는 동안 그 정밀도를 유지해야 해요. 사람으로 치면 100m 떨어진 곳에 놓인 콩알 하나에 매번 똑같이 손끝을 갖다 대야 하는 수준의 섬세함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의 50년 복점이 시작됐습니다. 이 플렉스 플라잉이라는 부품을 어떤 재료로 어떻게 가공해야 수억 번을 휘어도 부서지지 않는지 그 노하우를 일본 기업들이 철저하게 블랙박스로 봉인해버린 거예요. 도면을 봐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같은 모양으로 깎아내도 몇만 번만 작동시키면 부서져 버려요. 어떤 강철을 썼는지, 표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열 처리 온도와 시간을 어떻게 조합했는지 이 모든 게 수십 년에 걸쳐 일본 기업 안에서만 축적된 비밀이었습니다. 재료공학의 가장 깊숙한 영역에 숨겨진 이 비밀을 풀지 못하면 아무리 똑똑한 엔지니어도 흉내조차 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의 독점이 50년이나 깨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일본의 이 철옹성을 뚫어낸 한국 기업이 처음부터 로봇 부품을 만들던 회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SBB테크가 2000년에 처음 설립됐을 때 이 회사가 만들고 싶었던 건 다름 아닌 볼펜 끝에 들어가는 작은 구슬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손에 쥐고 글씨를 쓰는 그 볼펜 말이에요. 볼펜 끝을 자세히 보시면 아주 작은 쇠구슬이 박혀 있죠. 이 구슬이 종이 위에서 굴러가면서 잉크를 묻혀 글씨가 써지는 건데 이 구슬이 완벽한 동그라미가 아니면 잉크가 끊기거나 뭉치거나 합니다. 진구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얼마나 완벽한 구형에 가까운가를 나타내는 정밀도 지표인데 볼펜용 세라믹 볼은이 진구도를 미친 듯이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 부품이거든요. SBB테크는 이 작은 구슬을 국산화하겠다는 목표로 시작한 회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볼펜 구슬을 정밀하게 깎는 기술과 로봇 관절을 떨림없이 움직이는 기술. 그러는 그런두로 정밀 로봇 관저. 볼핏 보면 전혀 관계없어 보이지만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미세한 단위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깎아내는 정미의 가공 능력. SBB테크는 2008년 마침내 세라믹 볼 베어인 국산화에 성공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공장의 특수 환경용 베어링으로 공급을 시작했어요. 반도체 공장은 미세한 먼지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런 극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베어링을 만들어내면서 회사의 정밀 DNA가 완성된 거죠. 그렇게 갈고 닦은 정밀 가공 기술이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소형 감속기로 진화했고 2013년에 마침내 하모닉 감속기 로보 드라이브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일본이 50년 동안 풀지 않은 그 블랙박스를 볼펜 구슬에서 출발한 한국의 작은 회사가 독자 치형 설계라는 무기로 깨버린 거예요. 독자 치형 설계라는 게 뭐냐면 일본 회사들이 사용하는 톱니 모양을 모방한 게 아니라 SBB 테크만의 톱니 곡선을 새로 디자인했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설계 특허를 우회하면서도 동등한 정밀도를 구현하는 자기만의 독창적 해법을 찾아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바로 시장이 열리는 건 아니거든요. 2018년 송영그룹 KPF에 편입되면서 자본력을 강화하고 2022년 10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본격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 회사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어요. 높은 고정비와 연구 개발비 때문이었습니다. 인고의 시간이었죠. 기술은 있는데 시장이 아직 안 열려서 만들어 놓은 부품을 충분히 팔지 못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2026년이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출 105억 원을 달성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수익성 개선의 변곡점, 영어로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부르는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사실은 SBB 테크의 하모닉 감속기 가격이 일본산 대비 60%에서 80% 수준이라는 겁니다. 같은 성능을 20%에서 40%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뜻이죠.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이 시점에 이런 가격 경쟁력은 정말 무서운 무기입니다. 게다가 SBB 테크의 하모닉 감속기는 이미 K9 자주포에도 납품되고 있어요. 자주포라는 게 어떤 환경에서 작동하는 무기인지 생각해 보세요. 혹한의 추위와 폭염, 끊임없는 진동, 그리고 발사할 때마다 부품 전체를 두들기는 어마어마한 충격. 이런 가혹한 조건에서도 이라크분 미만의 정밀도를 유지한다는 건 군용으로도 쓸 수 있다는 신뢰성 인증을 받은 셈이에요. 일반 산업용보다 훨씬 가혹한 시험을 이미 통과한 부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장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 질문. 왜 매출은 줄었는데 시가총액은 65%나 폭등했는가? 이 미스터리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2026년 4월 28일 기준 국내 로봇 관련 상장사 36개의 합산 시가총액이 약 44조 5,249억 원에 달합니다. 45조 원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불과 6개월 전에는 25조 2, 700억 원이었어요. 6개월 만에 약 16조 원이 추가되면서 65%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기간이 로봇 기업들의 합산 매출은 오히려 4.6% 감소해서 2조 2, 651억 원을 기록했어요. 매출은 줄었는데 몸값은 폭등한 이 기괴한 현상.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회사 매출이 줄면 주가가 내려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핵심 지표가 PSR이라는 건데 매출 대비 시가총액 배수를 의미합니다. 회사 1년 매출에 몇 배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한국 로봇 섹터의 PSR이 현재 18.4배입니다. 배입니다. 만원짜리 매출을 만드는 회사를 18만 사, 0원에 사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반 제조업의 PSR이 보통 1배에서 3배 사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건 명백한 미래 베팅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답은 Physical AI라는 한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채 GPT 같은 AI는 글자와 이미지로 이루어진 디지털 세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화면 안에서만 똑똑할 뿐 현실 세계에서 컵을 들거나 문을 열거나 하는 일은 못합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AI가 비로소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로봇들이 현실에서 움직이면서 수집하는 모든 데이터, 손가락이 받는 압력, 관절이 꺾이는 각도, 시각 정보, 공간 정보, 이 모든 게 다음 세대 AI를 학습시키는 가장 비싼 자원이 됩니다. 자유주행차 회사들이 도로주행차 회사들 수집하기 위해 수조 원을 쏟아붓는 거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휴머노이드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그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은 도로라는 한정된 공간의 데이터만 모으지만 휴머노이드는 우리 집 거실, 공장 라인, 병원 수술실, 농장의 흙바닥까지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든요. 데이터의 종류와 가치가 차원이 다른 거죠. 자본시장은 지금 이 데이터 패권을 누가 줄 것인가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지점이 등장합니다. 데이터의 품질을 결정하는 게 바로 정밀도예요. 로봇의 관절이 떨리거나 어긋나면 거기서 수집되는 데이터에 노이즈가 잔뜩 섞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이 그 데이터를 학습해서 다음 동작을 예측하려고 해도 노이즈 때문에 엉뚱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모닉 감속기처럼 1화크분 미만의 정밀도를 만들어내는 부품이 단순히 기계 성능을 높이는 게 아니라 AI 학습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품질 자체를 결정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밀하지 않은 부품으로 만든 모봇은 데이터를 모아도 쓰레기 데이터가 쌓일 뿐이니까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핵심만 뽑으면 이렇습니다. 자본시장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낸 미래 데이터를 선점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고, 그 데이터의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한국이 마침내 국산화에 성공한 하모닉 감속기다, 이거예요. 매출이라는 현재 지표가 아니라 데이터라는 미래 가치에 베팅이 들어가 있으니까 매출과 시가총액이 따로 노는 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자, 이제 진짜 흥미로운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한국 로봇 산업이 지금 한가운데 서 있는 한일 중 삼국지 이야기예요. 일본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료를 따르면 일본 기업들은 한국 로봇사들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가격 할인과 기술 지원이라는 회유책을 펼치고 있어요. 50년간 콧대 높게 가격을 부르던 일본이 갑자기 한국 기업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정말로 일본 부품 없이도 로봇을 만들 수 있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거대한 시장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거니까요. 50년간 받아쓰기만 하던 한국이 이제 일본의 가격을 거꾸로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셈이죠.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이 막대한 국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저가 공세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산업정책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정부가 직접 돈을 쏟아부어서 적자를 봐도 상관없이 시장 점유율을 먼저 가져가는 전략이거든요. 한국의 정밀 강소기업들이 일본의 회유책과 중국의 저가 공세 사이에 끼어 있는 모양새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정부가 꺼낸 카드가 바로 휴머노이드 맥스 얼라이언스의 국산 부품 70% 인증 제도입니다. 1. 300개가 넘는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이 거대한 산업 동맹은 국산 부품을 70% 이상 사용한 휴머노이드에게만 국산 인증을 부여합니다. 이게 단순히 보호무역이 아니에요. 핵심 제조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되는 걸 받고 한국 안에서 부품 산업과 완성품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전략적 요새입니다. 이 정책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과거 사례를 봐야 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1990년대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핵심 장비와 소재의 국산화 로드맵을 끈질기게 밀어붙였기 때문이거든요. 처음에는 일본 장비보다 성능이 떨어졌어요. 가격도 비쌌고요. 그런데 국내 반도체 회사들이 의도적으로 국산 장비를 사용해주면서 데이터를 쌓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비 회사가 개선을 하고 다시 반도체 회사가 써주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흐르면서 한국의 반도체 장비 산업이 자리를 잡았어요. 지금 로봇 산업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SBB 테크의 감속기가 처음부터 일본상보다 좋을 수는 없죠. 하지만 국내 로봇 회사들이 의도적으로 써주면서 사용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SBB 테크가 개선을 하고 다시 더 좋은 부품이 로봇에 들어가는 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70% 인증제는
이 순환을 강제로 시작하게 만드는 출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이 로봇들이 단순히 전 시장에서 시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실제 산업 현장에서 POC가 진행되고 있어요. PO는 개념 증명. 그러니까 정말 현장에서 쓸 수 있는지 검증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생산 현장, 삼성중공업의 조선소,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제조 공정, 포스코 ENC의 건설 현장, 그리고 BGF 로지스의 CU 편의점, 물류특화 AI 워커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매일 들르는 편의점, 우리가 쓰는 화장품 공장, 우리가 들어가 사는 아파트 건설 현장, 우리나라 조선업의 심장인 거대한 조선소까지 한국 산업 현장 곳곳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범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봇들의 관절을 움직이는 부품 중 핵심이 한국 기업이 만든 거고요. 여기서 잠깐 시계를 잠시 2년 즈음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이 일본을 본격적으로 추월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디스플레이 기술을 한국이 어떻게 따라잡냐고요? 그런데 결국 LCD 시장에서 일본을 따라잡았고 그 후 OLED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이 격차를 완전히 벌려놓았습니다. 게임의 놀이 바뀌는 순간 50년 노하우보다 빠른 의사결정과 집중 투자가 더 중요해진 거죠. 지금 로봇 산업도 정확히 같은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에서 휴머노이드로 넘어가는 패러다임 전환기. 일본이 50년간 쌓아온 산업용 로봇 노하우는 분명 어마어마하지만 휴머노이드라는 새로운 종목에서는 일본도 한국도 출발선이 비슷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종목에서 한국은 부품, 완성품, AI, 데이터까지 수직 계열화된 생태계를 빠르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게 장미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시장에는 두 가지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18.4배의 4배의 PSR이 1990년대 반도체 산업 초기와 같은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합리적 베팅이라고 봅니다. 미래 데이터 패권을 지기 위한 필수 투자라는 거예요. 다른 한쪽에서는 2025년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시총이 폭등한 건 테마성 고평가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글로벌 경쟁사들의 추격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휴머노이드의 대규모 상용화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까지 잠재적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이 두 시간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항상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건 아니거든요. 1990년대 반도체 초기에도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베팅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실제로 큰 수익을 봤지만 또 다른 일부는 중간에 흔들리는 시기를 못 견디고 무너졌습니다. 휴머노이드 시장이 거대해질 거라는 방향성은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어떤 회사가 살아남고 어떤 회사가 사라질지는 또 다른 게임입니다. 분석가들이 지목하는 한국 로봇 산업의 진짜는 결국 소프트웨어 파워예요. 하드웨어 부품을 국산화한 건 정말 대단한 성취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산업 현장의 노하우를 제조 디지털 라이브러리로 자산화하고 이를 온디바이스 AI와 결합해서 한국만의 독자적인 로봇 두 분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다음 10년의 진짜 승구처입니다. 부품을 만드는 나라에서 그 부품으로 작동하는 로봇의 두뇌까지 만드는 나라로 올라서야 진정한 의미의 패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일상이랑 무슨 상관인데? 라는 질문이요. 좋은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장 내일 우리 집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가격도 비싸고 기능도 아직 제한적이고요. 하지만 한 5년에서 1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고, 공장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것도 로봇이고, 노약자를 돌보는 것도 로봇인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한국이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전 영역을 장악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외국 부품에 의존하면서 가격 경쟁만 하느냐는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반도체와 자동차, 디스플레이, 조선업이 지난 30년 한국 경제를 먹여 살렸다면 다음 30년은 휴머노이드를 비롯한 피지컬 AI 산업이 먹여 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에서 한국은
일본이라는 거대한 산을 마침내 넘어선 거죠. 자, 이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50년간 글로벌 시장의 80% 이상을 독점하며 휘둘러온 하모닉 감속기. 그 절대 권력의 본질은 플렉스 플라잉이라는 얇은 금속을 수억 번 휘었다 펴도 1라크분 미만의 정밀도를 유지하게 만드는 재료공학 블랙박스였습니다. 한국의 SBB테크는 볼펜용 세라믹 볼이라는 의외의 출발점에서 정밀 가공 DNA를 키워 2013년 마침내 로보 드라이브로 국산화에 성공했고 일본산 대비 60%에서 80% 가격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 부품 독립을 발판으로 1,300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 휴머노이드 맥스 얼라이언스가 국산 부품 70% 인준제라는 전략적 요새를 구축했고 2026년 1월 CES에서 K로봇의 위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그 결과 국내 로봇 상장사 36개의 합산 시가총액이 6개월 만에 65% 폭등하면서 45조 원 시대를 열었죠. 매출은 4.6% 감소했지만 시가총액이 폭등한 이 기현상은 자본시장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수집할 미래 데이터의 가치에 천문학적인 베팅을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이거예요. 첫째, 하모닉 감속기 국산화는 단순한 부품 독립이 아니라 50년 기술 식민지 시대를 끝낸 사건이라는 것. 둘째, 자본시장의 45조 원 베팅은 현재 매출이 아니라 피지컬 AI 시대의 데이터 패권에 대한 선점 투자라는 것. 셋째, 정밀도가 단순한 기계 성능이 아니라 AI 학습 데이터의 품질을 결정하는 게이트 키퍼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흐름의 진짜 승구처는 하드웨어, 너머의 소프트웨어, 파워와 제조 데이터 자산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고도 분명히 존재하고 일본의 반격과 중국의 추격이라는 외부 변수도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50년 동안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그 부품을 이제 한국 기업이 직접 만들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글로벌 모드에서 K로봇이 본격적으로 출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요. 이건 단순한 산업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음 30년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선언인 셈입니다. 여러분은 이 45조 원 베팅이 합리적인 미래 투자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테마성 고평가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5년 후, 10년 후, 우리 일상 속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장 먼저 보게 될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편의점일까요? 공장일까요? 아니면 우리 집 거실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